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저는 호남대학교 언어치료학과 변혜원 교수입니다. 자, 벌써 상킴장애 세미나 4주차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아주 중요한 것들을 많이 배웠는데요.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정상 삼킴의 단계하고요. 삼킴을 이해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해부 생리학적인 메커니즘이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영유아의 어떤 삼킴 어떤 구조하고요. 그 다음에 노화의 과정까지도 우리가 학습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실은 이렇게 해부 생리학적인 내용들을 잘 학습하는 건 비단 평가와 치료를 잘 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저희는 어떤 순수 생물학자나 과학자라기보다는 어떤 장애를 치료하고 진단하고 그런 재활과학도에 속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시행했던 모든 것들은 이론적인 거와 어떤 실습적인 거, 임상적인 것들이 별개가 아니고요. 실은 임상적인 능력을 잘 키우기 위한 하나의 어떤 공부 과정이었죠. 여러분들이 해부학을 잘 하시는 것은, 잘 공부하시는 것은 결국 평가를 잘 하기 위함이고요. 평가를 잘한다는 것은 결국 치료를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상킴장애에 대해서 평가를 학습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실 평가는요,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킴장애 하면 처음부터 영상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이러한 평가의 어떤 기본적인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는 흔히 우리가 일반적인 임상이라고 얘기하는 의자에 앉아서 환자분들을 평가하거나 때로는 또 환자분들이 수술이 끝난 직후라서 병상에 누워 계신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이런 의자나 병상에서 시행하는 검사들을 우리는 일반적인 임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일반적인 임상은요, 어떻게 보통 시행이 되냐면 문진이라든지 문진 또는 뭐 상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행이 되겠죠. 자, 이러한 일반적인 임상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임상에서 어떤 삼킴의 문제나 삼킴장애의 증후가 의심된다면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도구를 이용한 평가를 시행하게 됩니다. 자, 이때 도구라는 게 뭐 아주 그렇게 대단한 것들은 아니고요. 뭐 서랍자라든지 뒤에서 나중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서랍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도구들을 이용한 평가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상킴장애 평가에서는 상킴장애라는 영역에서 좀 독특하게 사용되는 VFSS라는 영상검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VFSS. 자, 이렇게 영상으로 어떤 삼킴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삼킴의 근육들의 움직임이라든지요, 흡인이나 침습 정도를 평가하는 삼킴 장애만의 고유의 평가 방법이 있는데요. 뒤에서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 영상평가 외에도 뭐 여러가지 뭐 광섬유 내시경 검사 등등도 있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이 VFSS를 잘 이해하시는 게 이 영상평가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삼킴장애 척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삼킴장애 척도는 스케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중증도를 점수를 매기는 걸 우리가 척도라고 합니다. 뭐 예컨대 뭐 매우 좋음은 5점, 뭐 좋음은 4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척도 스케일을 매기지 않습니까? 순서가 있는 점수를 얘기하는 거죠. 자, 하지만 이런 삼킴장애 척도도 아주 주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은 평가자가 주로 영상 평가를 함께 보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점수화하는 그런 검사 도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 시간에는 삼킴장애 척도는 간단하게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되는 척도에 대한 간략한 소개만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될 거는 이 중에서 사실 영상 평가가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론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병원에서 삼킴장애 전문 치료사로 이제 근무하시게 되면 실제 어떠한 절차들을 통해서 평가가 진행돼야 될지에 대한 좀 임상적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수업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요, 우리가 삼킴장애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동영상을 좀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그 이전 챕터까지 이런 것들을 좀 학습을 하셨는데 너무 제 강의만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좀 지루할 것 같아서 대한의학회에서 만든 삼킴장애 영상, 사실 또 이 영상은 미국에서 만든 건데 대한의학회에서 다시 이걸 좀 번역한 겁니다. 짧은 영상이시니까 지금까지의 복습 차원을 한번 보신다고 생각하시고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삼킴의 과정. 음식을 삼키는 과정은 크게 다음의 6단계로 구분됩니다. 인지기. 음식물을 인지하는 단계로 식욕을 느끼고 침이 분비되며 소화관이 운동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단계입니다. 음식물을 입에 넣는 과정. 인지된 음식을 입을 벌려 먹는 단계입니다. 구강 준비기. 음식물을 입안에서 준비하는 단계로 음식을 씹어서 잘게 쪼개고 침과 골고루 섞이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구강 이동기. 혀가 입천장을 단단히 밀어올리면서 음식물을 목으로 내려보내는 단계로 삼킴 반사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인두기. 꿀꺽하는 매우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삼킴 반사를 통해 음식을 식도로 이동시키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은 음식이 기도로 들어가지 않고 식도로 무사히 이동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식도기. 삼킴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며 식도 입구를 통과한 음식물이 식도로 들어간 다음 연동 운동이 일어나면서 위로 운반되는 단계입니다. 네, 여러분들 짧게 우리가 좀 학습을 하셨습니다. 다소 용어가 좀 다른 것들이 있었지만요. 예, 그 재활의학에 사용되는 용어와 또 작업 치료에 사용되는 용어와 언어 치료에 사용되는 용어가 아주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학습했던 내용들을 잘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삼킴장애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원론적인 상황에서 삼킴을 좀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킴이라는 것이 고형이나 액체로 된 음식이나 음료를 결국 체내에서 흡수하는 그런 과정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평가를 위해서는 아주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요, 삼킴장애에 관한 모든 요소들을 우리 치료사들이 인지하고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평가의 과정이라는 것은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삼킴 관련 모든 요소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인지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훌륭한 언어치료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요소들이 있느냐? 자, 크게 두 개로 나눈다면 환자 요소와 환경적 요소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환자 요소는요, 자, 원시 반사라든지, 뭐 구개 반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원시 반사라든지, 자, 운동 조절 능력, 그 다음에 구강과 인두 단계를 기능이라든지, 이것을 지각하고 감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지 기능이 있느냐? 때로는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 구강에서의 어떤 음식물의 섭취 방법이나 인두 단계에서의 섭취 방법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환자의 개인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들. 즉, 환자가 그 뇌손상이나 신경계 손상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관여가 되겠죠, 좌우가 되겠죠. 자, 이거 외에도 환경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자, 환경적인 요소란
환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변 요소들을 얘기합니다. 예컨대 보호자라든지, 자, 만약에 보호자가 삼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킴에 문제가 있는 환자한테 뭐 액체를 준다든지요, 뭐 소금물을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 사실 위험한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보호자도 사실 교육이 잘 돼야겠죠. 보호자가 사실 환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주거 환경이라든지요, 식이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식이 방법 예를 들면 뭐 음식물을 뭐 가족 모두가 다 빨리 먹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사실 우리가 가족들이 그 식사하는 방법들이 실은 그 환자들한테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모두가 짜게 먹는다든지, 예를 들면 모두가 빠르게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 환경적 요소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먼저 환자나 보호자를 면담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그 임상가가 평가를 하는 거죠. 선별을 하는 거죠. 이때는 사실은 어떤 철저한 규칙이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어떤 임상적인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면담에 좀 많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병상에서 평가하는 일반적인 임상평가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뒤에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임상평가가 끝나고 나면 도구를 이용한 비영상평가를 시행하게 됩니다. 자, 굳이 제가 비영상평가라고 한 건 영상장치를 이용해서 하는 평가는 아니고요. 하지만 이때 사용되는 여러 가지 간단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담으로 그 병원 내에서 사실 치료사분들이나 의사분들이나 뭐 간호사 선생님들도 오픈 가운을 입고 있으면 사실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삼킴 장애 전문 치료사는 구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화이트 가운에 이 포켓 부분에 숟가락을 꽂고 있다든지요. 네, 이런 것들이 도구거든요. 사실은 비영상 평가에서의 도구인데, 그런 분들은 거의 10명 중에 9분은 삼킴 장애 전문가거나 아니면 영양사일 것입니다. 네. 아니면 배가 아주 고프신 분이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영상평가가 있습니다. 영상검사. 이게 사실 오늘의 가장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비디오 투시 조형검사, 이게 바로 VFSS인데요. 뒤에서 영상을 통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비디오 투시 조형검사에 대해서 뭐 달달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이 삼킴장애에 고유하게 주로 쓰이는 아주 특수한 영상 검사 장치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아시라는 겁니다. 예컨대 음성장애 하면 후드 스트로보스코프라고 하는 장비를 우리가 주로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로 이제 국가고시에서 과거에 그런 문제들이 나온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모의고사로 나온 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 중 삼킴 검사에 해당되는 것은 뭐 이렇게 문제가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VFSS라는 검사 정도는 이름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반적인 임상평가입니다. 자,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 하는 평가나 아니면 환자가 수술 직후라면 병상에 누워서 진행하는 평가가 되겠는데요. 자, 먼저 환자와 보호자의 면담이 제일 처음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나 이 삼킴장애 환자분들이, 이 삼킴장애라는 게 후유장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뇌 손상 환자들이 주로 삼킴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의사소통 장애나 인지장애가 있다면, 예를 들면 실어증 환자라든지요, 아주 심한 말실행증 환자라면 실은 보호자가 대신 면담을 해드려야 될 것입니다. 환자 보호자가 삼킴장애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병원에서 보면 장애를 부인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도 삼킴장애 치료사로서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 종합병원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대학병원에서도 근무를 했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본인의 장애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의료진과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에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자, 그때 특히 또 비급여인 경우에 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삼킴장애에 대해서 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평가나 향후 삼킴 관리에 대해서 설명함으로써 삼킴장애의 상태를 이해시키는 게 사실은 면담의 또 다른 목적입니다. 자, 면담이라는 게 정보만 얻어내는 게 아니라 삼킴장애의 상태도 이해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 상담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환자에게 적절한 보상 전략이나 재활 기법을 함께 논의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일방적으로 환자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할 게 아니라, 자, 이게 우리가 그 다음 주차에 보면 이제 그 여러 가지 치료 기법들에 대해서 적절한 치료 기법을 배우실 텐데요. 이러한 것들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우리가 아주 선진적인 그 의료 모델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환자 보호자 면담이 진행이 됩니다. 자, 환자 보호자 면담의 장점은 뭘까요? 예, 딱 하나입니다. 두 개입니다. 자, 다양한 정보를 얻는 거죠. 자, 아무리 우수한 치료사라고 해도 정보 없이 어떻게 치료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건 장애를 막론하고요.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보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알아야 적합한 맞춤형 치료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뢰관계입니다. 여러분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설명도 없이 바로 무언가 처치가 들어간다면 그 환자가 얼마나 신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병원에 있는데 이빨이 아파서 치과를 갔는데 그 치과 의사 선생님이 다짜고짜 뭐 설명도 안 해주시고 누우라고 한 다음에 드릴 같은 걸 꺼냈습니다. 벤치를 꺼냈습니다. 여러분도 어떠겠어요? 두렵고 신뢰가 안 가죠. 예, 자세하게 상담이라는 게 설득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준비물은 이와 같고요. 자, 주요 면담 내용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의사소통 장애의 면담은 뭐 여러 가지 공통적인 게 있는데 삼킴 장애에 대해서는 이러한 정보들을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삼킴에 대한 인식도예요. 네, 인식도. 자, 삼킴을 잘 알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사실은 물어봐야 됩니다. 자, 만약에 삼킴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은데 삼킴 영상 검사를 하면 삼킴의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무인식성 흡인, silent aspiration이라고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흡인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흡인이 되니까 점점 흡인성 폐렴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면담 때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기호식품을 안다면 우리가 재활 시에 기호식품을 고려해서 삼킴 재활을 직접 치료를 할 수가 있죠. 자, 예를 들면 뭐 환자가 주스를 좋아한다, 죽을 좋아한다. 예, 죽을 좋아하는 환자에게 주스로 치료할 필요가 없죠.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음식과 음료 섭취 속도를 알아야 됩니다. 왜 알아야 되느냐? 흡인의 위험 요소를 파악하기 위함이에요. 먹고 마시는 속도가 빠르다면, 특히 삼킴 장애까지 있다면 흡인의 위험 요소가 충분히 있는 거죠. 이런 환자들은 먹고 마시는 속도를 바꿔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 전의 식사 방법과 환경도 잘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전평가입니다. 자, 우리가 영상검사 이전에 환자의 구강이나 해부구조, 생리적인 기능, 행동, 의사소통, 인지 기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걸 우리가 사전평가라고 합니다. 자, 사전평가도 목적은 비단 당연합니다. 정보 수집이에요. 정보 수집. 자, 이제 이 사전평가를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해부학적인 공부를 잘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전평가에서 정보를 잘 수집하기 위해서는 삼킴장애의 진행 과정에서 특징적인 증상을 우리 치료사들이 경험적으로 잘 파악해야 됩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자, 혀의 운동장애가 발생이 됐거나 혀가 잘 못 움직이거나 음식을 잘 씹지 못하거나 침을 흘린다는 건 이 입술 근육이 약하다는 거잖아요. 이러한 경우는 구강 단계 장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 치료사들이 먼저 이렇게 특징적인 증상을 잡아서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 겁니다. 식사 도중에 사례가 들린다든지 밥을 먹었는데 목소리가 갑자기 음도가 낮아지고 음질이 안 좋아진다든지, 자, 그 다음에 삼킴이 어렵다든지, 비강 역류가 반복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인두 단계의 장애가 의심되는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빨리 캐치해야 우리가 거기에 해당되는
그 다음 검사를 할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서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치료를 집중적으로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뭐 그 외에도 흉부 내에서 음식이 달라붙는 느낌이 든다든지 역류나 흉부 통증이나 불쾌감이 느껴진다면 이는 우리가 식도 단계의 장애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전 평가하는 거는요. 장점은 두 가지입니다. 자, 하나는 우리가 구강 단계냐, 인두 단계냐 이러한 영양 요인들을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추정을 잘 해야 불필요한 검사들을 진행하지도 않고요. 검사 효율성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영상평가나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결정할 수 있죠. 자, 뭐 우리가 아무 환자들에게 영상평가가 아무리 좋다고 해서 무조건 영상평가를 시행한다면 이거 다 비용이고요. 다 이게 비윤리적입니다. 영상평가는 또 방사선에 노출이 되거든요. 불필요한 환자한테 과도하게 검사를 요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좋은 치료사람은 결국 그 환자에게 필요한 검사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사전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자, 준비물은 이와 같습니다. 자, 그리고 평가 과정은 의료 기록을 검토한다든지 삼킴과 관련된 병력을 청취한다든지, 네, 그 다음에 의사소통이나 인지 기능을 확인한 후에 소량의 음식이나 물을 삼키는 평가를 시행해서 인두 삼킴 능력을 추론합니다. 왜 의사소통을 확인해야 되느냐? 만약에 실어증 환자라면 네, 삼킴에 문제가 있어도 이것을 표현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자, 사실이 그래서 이제 다수의 해외에서는 국외에서는 언어치료사가 삼킴 장애를 담당하는 또 다른 근거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있긴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